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펄벅의 살아있는 갈대 제2부 살아있는 갈대의 투쟁입니다. 밖으로는 조선이라는 황금의 열매를 따 집어삼키려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세의 침략과 탐욕에 시달리고 나라 안에서는 대원군과 왕비,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정책으로 다투고 탐욕의 눈이 먼 탐관 오리들이 득실거리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동학 반란이 일어나는 등 구한말 정세는 돛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엔 일본에 의해 왕족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정권 다툼은 여전히 치열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스러움 또한 여전하니 역사란 원래 그런 것일까요? 한민족, 단일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내부로는 끝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살아있는 갈대 2부, 살아있는 갈대의 투쟁은 짓밟히고 또 짓이겨져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가 일한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김일한의 가계를 알아보겠는데요. 일한은 안동 김씨 집안의 외아들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영의정을 지내셨고 역대 임금님들로부터 세국주의와 자부심, 독립정신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옛 왕조의 화려한 꿈을 안고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사신 분이고 지금은 대원군을 섬겼던 할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궁궐의 알력에서 일찌감치 발을 빼고 시골집에서 한가로이 보내고 계십니다. 일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정치관을 따르지 않고 서양 공부를 몰래 합니다. 그리고 중전편에서 대원군 축출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일하는 중전이 중국을 우방으로 고집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며 미국을 우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전을 설득하지만 결국 중전의 고집을 꺾지는 못합니다. 일라는 그의 아내 순이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연춘이고 둘째가 연환인데요. 둘은 성격이 아주 상반됩니다. 맏아들 연춘은 화가 많고 둘째 아들 연환은 부드러운 아이입니다.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한과 그의 첫째 아들 연춘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갈대의 투쟁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춘은 어렸을 때 화가 나서 대나무 밭에서 죽순을 짓밟은 적이 있습니다. 일라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죽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순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나무 뿌리에서 싹이 한 번밖에 나지 않는다. 이들 죽순이 자라나 여름 바람에 그 우아한 잎을 흩날리는 대나무가 될 수 있다. 봄에 그 싹이 흙을 헤치고 나와 재빠르게 자라나서는 1년 내에 성장을 마친다. 너는 음식을 못 먹게 만들었고 또 생명을 짓밟았다. 대나무는 비록 쏙이 비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뿌리는 네가 짓밟은 것들을 대신하며 다른 싹을 내야 한다. 어린 연춘이 고개를 젓자 일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라는 아들을 서재로 데려가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다. 다른 세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여기 북쪽이 노서아, 서쪽에 있는 이 나라가 청나라, 그리고 여기 동쪽에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작으냐 크냐? 아이가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잠시 후 대답했다. 우린 아주 작아요. 아버지가 말을 받았다. 그래, 조선은 작은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린 용감해야 하고 또 긍지를 가져야 한다. 우린 자유를 지켜야 하고 다른 나라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침략자들을 몰아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는 머리를 저었다. 이란이 말했다.
내가 얘기해 주마.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마다 용감한 분들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지쳐있는 양반 출신이거나 평민 출신이었다. 그분들의 출신이 어떻든 그건 문제가 안 되지. 언제나 필요할 때면 그분들이 나타나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밟아버린 죽순 대신 새순이 돋아나든 말이다. 그분들은 앞으로도 땅 밑에 감추어진 뿌리에서 솟아날 것이야. 아이는 영리해 보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 애가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이라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에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나타샤의 책 여행,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 한민족,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굴의 의지로 살아내는 일한과 그의 아들들의 행적을 쫓아가 봅니다. 명성 황후가 일본에 의해 죽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녀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조국의 옛 모습을 영원히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 일본이 조선의 옛 전통과 언어, 생활 방식을 말살하는 일에 착수한 것이다. 일하는 중전이 가고 난 지금 조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심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때는 당기 4243년, 서기 1910년, 겨울도 막바지 고비에 이른 âm력 정월 10일이었다. 일하는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엄밀히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다. 새 주인으로 들어앉은 일제는 교육 제도를 개선한다며 한국어 대신에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고 교과서도 모두 일본어로 고쳐버렸다. 일라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제 나라 말도 제 나라 역사도 모르는 채 자라나 결국에는 조선인의 어를 잊어버리게 될 터였기 때문이다. 금지된 것이라면 더욱 열성적으로 덤벼드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인지라 이들의 암기는 아주 빨랐고 일하는 그 시조의 뜻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국왕이 비록 협박을 받는 이름뿐인 국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옛날의 충신들처럼 국왕에 대한 충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감의 마음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고 있어. 우리 군대를 해산할 때 상감께서 취한 태도가 바로 그 증거야. 너희들도 아다시피 일제는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군대의 해산을 명령했어. 강제에 못 이기신 상감께서는 해산 명령서에 옥새를 찍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러나 며칠 후 일본인들이 주최한 대관식에 나오실 때는 해산된 우리 군대의 제복을 입으셨어. 그리고 해산당한 우리 군인들은 민족의 치욕을 갚을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며 여기저기 떠들고 있단다. 일란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너희들 적지는 말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4년 전 7,000명의 우리 군대가 침략자들의 손에 해산을 당했어. 군졸 한 사람당 10원씩을 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그러나 대부분이 외국으로 나가서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고 있단다. 드넓은 만주 벌판으로 건너간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나 돼. 일한 같은 많은 지사들은 이런 식으로 선조들의 위대함과 현재의 치욕,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강점한 섬나라 침략자들에게 끈질기게 대항할 수 있는가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심어주었다. 일란이 말을 계속했다. 좀스러운 일본 놈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뛰어나지. 그들이 지금은 우리를 마치 하인이나 노예처럼 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듯 그런 열등 민족이 아니야. 그렇다고 일본인 모두가 조선에 나와 있는 놈들처럼 전부 소인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 저희 나라조차도 훌륭하게 다스릴 만한 인물이 없는 그들이니까 조선 통치를 위해 제1급의 인재들을 내보낼 수도 없겠지. 지금 조선에 나와 있는 일본인들은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놈들이 대부분이야. 지금은 이런 수모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그놈들을 몰아낼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어떻게 몰아낸다는 말이죠? 한 아이가 물었다. 그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내야 해. 일본 놈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뺏었나요?
또 다른 소년이 물었다. 그 아이는 천성적인 반항아였다. 그러나 이란은 올바른 스승으로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의 이면까지도 일러주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사물에는 늘 이면이 있는 법이지. 너희들이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렴. 그러면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노리는 단도와 같은 위험한 나라인지라 일본은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고 배웠을 거야. 러시아 역시도 조선을 탐내고 있어. 러시아가 예로부터 조선에 눈독을 들여왔다는 것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면 너희 선생은 틀림없이 우리는 조선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를 자시할 수 없어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주었다.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우리 군대가 조선 땅을 거쳐가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을 거야.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왜 군대를 철수하지 않죠? 한 소년이 일란의 말을 막으며 물었다. 일란이 한 손을 치켜들며 설명했다. 자, 잠시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가정해보자. 일본인 선생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러시아 군대가 몰래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조선을 계속 우리의 요새로 이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구 증가로 더 많은 땅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도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깊은 한숨을 쉰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는 조선의 애국자들이니까. 우리는 왜 일본과 싸우지 않았나요? 한 녀석이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아, 당쟁 때문이지. 그게 우리의 죄야. 어떻게 해야 적을 물리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간만 허비했어. 수세기에 걸친 당쟁이 우리나라를 분열시켜 왔어.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 자신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이씨, 민씨, 박씨, 김씨, 최씨 같은 명문가도 사라졌고 실학파, 동학당 등도 다 쓰러졌어. 다행히 지금은 상하 기천 없이 온 백성이 잃어버린 독립을 되찾는 갈망으로 뭉쳐있다. 이제는 우리들끼리 서로 정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본 놈들만을 미워하게 되었으니 아마 일이 좀 더 쉽게 풀리겠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혹시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나 연신 문 쪽에 신경을 쓰면서 아침이 산과 언덕을 넘어 살그머니 다가와 해가 솟아오를 때까지 일라는 아이들에게 조선 말과 조선 글을 가르쳤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재워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아침이 너무 빨리 온 것이다. 그는 문간으로 나가 아이들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했다. 그가 엄밀히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아이까지 떠나갔을 때에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일라는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옴을 느꼈다. 일라는 둘째 아들 연환과 조반을 같이 했다. 연환은 금년에 29살이 되었다. 연환은 봄의 기쁨이라는 뜻이다. 그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에 호리호리하면서도 탄탄한 몸매의 청년으로 미남은 아니지만 둥그스름한 얼굴이 훤한 편이었다. 연환은 학교 선생이었는데 모든 학과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라는 아들이 처음에 학교 선생이 된다고 말했을 때 노발대발했었다. 연환은 참으로 침착하게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처지, 저희 세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른들께서는 저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조정, 양반들에게 수탈당하는 백성, 사사건건 걷어가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써여지지 않는 혈세. 백성들이 늘 소란을 피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느 지방이건 한시라도 태평할 날이 있었습니까? 또 누대에 걸친 당파 싸움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일진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적이 여럿 있지만 그나마 일본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의 구태를 탈각시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노력하니까요. 아버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그 문란한 국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인 200명이 전국에 파견되어 새로운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새로운 통계 자료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통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얼만큼 거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집안이 양반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님께서 조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땅이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지금 너는 네 아비가 부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로구나. 연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부패는 아버님 때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의 말입니다. 그때는 왕실의 재산과 조정의 재산 또는 나라의 재산과 개인 재산이 구분되지 않았지요. 아버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버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을 수령들이 닥치는 대로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들 멋대로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양반들은 언제 세금 낸 적이 있습니까? 너도 네 형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말문이 막힌 이란은 이렇게 한마디 내뱉을 뿐이었다.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부자 사이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요즘 이 집안에서 큰아들 문제는 슬픔의 뿌리였다. 큰아들은 종적이 묘연했다. 일본인들이 침입해 왔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그들에게 살해된 것은 아닐까. 설사 지금 죽어가고 있더라도 망명 생활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침략자들은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조선을 통로로 삼겠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왔고, 일본이 승리하자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 점령을 방관할 수 없다며 경쟁적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이에 맞서 일본은 병력을 3배로 증강하여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기자 서양 열강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미국인들은 거인 러시아에 과감하게 대적한 용맹스러운 소국 일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일본이 대국을 상대로 해서 거둔 2차례의 승리에 넋을 잃은 나머지 미국은 조선의 자유를 약속한 수호 통상 조약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 조약에서 미국은 제3국이 조선을 부당하게 압박할 경우 우호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당시 이란은 그런 허리멍덩한 문구로는 무의미하다고 상감에게 여쭈었고 결국 이란의 판단이 옳았다. 일제가 침략해오자 당황한 고종은 미국인들에게 호소를 했고, 당시 한양의 한 관리학교 교장이었던 미국인 호모 헐버트는 조선인들의 호소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그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다만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은 조선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에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소유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미조약에서는 조선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조선은 힘이 없었고 일본은 끝내 그 조약을 무시하고 조선의 합병을 공식 선포했다. 그리고 조선을 통치하러 온 일본 총독은 그 조약 문서를 발기발기 찢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총독은 일본은 문명국이요라고 말하며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왕과 왕세자의 목을 베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들에게 연금을 주면서 궁궐에서 계속 살도록 했다. 연한이 따지고 들었다. 양반들이 땅을 불리던 오랜 수법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선조들께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땅을 불리셨겠지요. 아버님께서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 많은 전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의 말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
말문이 막힌 일하는 버럭 화를 냈다. 아무튼 우리 조상은 뼈대 있는 고상한 양반이란다. 저 외놈들과는 다르지. 제발 그만하세요. 연하는 이렇게 외치더니 좌우를 살피고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저를 반역자로 여기시는데 저는 결코 반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 친구들과 저는 지금의 지배자들이 조선에 필요한 개혁을 다 마치고 나면 언제고 이 나라를 꼭 다시 찾을 겁니다. 지금은 그들을 이용해야지요. 그들을 통해 근대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부자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노려보고 있는데 순이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 2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와 그것을 2사람 사이에 있는 상 위에 내려놓았다. 연하는 부드러우면서도 자신의 일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또한 연하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인덕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인덕도 학교 선생이었다. 일라는 작은 아들도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고집쟁이에다가 제멋대로라고 호통을 쳤다. 큰 놈은 기질도 드세고 말도 거칠지만 작은 아들은 공자님을 받들어 말씨는 공순하다만 겉으로 성과를 드러내지 않으니 더 지독한 놈이고 이제껏 자신을 속여왔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기독교인 며느리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하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기독교인 인덕과 결혼을 했다. 인덕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신덕이 굳고 일제의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인덕은 연한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선교하지 않았다. 연하는 스스로 인덕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목사를 찾아갔다. 그날 일란도 순이도 밤잠을 설쳤다. 일본 헌병이 느닷없이 찾아와 그가 왜 야학을 열었는지 그 이유를 캐지는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큰아들 연춘이 몰래 찾아왔다. 키가 꺼부정한 연춘은 뼈와 가죽만 남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 연춘은 임무를 띠고 고국에 파견되었는데 일이 잘못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지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무슨 혁명을 하는데 중대한 밀명이 있어서 왔다고만 했다. 연춘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과 제가 대나무 밭을 거닐곤 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땐데 아버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지요. 물론 기억하지. 이란이 고통을 삼키면서 대답했다. 천진난만한 아들의 얼굴이 저런 몰골로 변하다니. 일하는 목소리를 가다듬느라 애를 쓰면서 말을 이었다. 아주 옛날 일이어서 너는 잘 기억할 수 없을 텐데 저는 기억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던 날이었지요. 제가 죽순을 꺾어 놓으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꺾인 죽순은 다시 돋아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버님 말씀은 100번 옳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제게 그 대나무들을 쏙이 빈 갈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짓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갈대는 꺾여도 되살아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봄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그 대나무 밭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었습니다. 연춘이 일어섰다. 일한도 일어섰다. 2사람의 시선이 같은 높이에서 마주쳤다. 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게냐? 아들이 대답했다. 제 이야기는 아버님께서 제 얼굴을 영영 보지 못하시게 되면, 제 이름을 영영 들으실 수 없게 되면 이 아들 역시 하나의 갈대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갈대 하나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다시 수백 개의 갈대가 무성해질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갈대들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더 말할 듯 말 듯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러다 갑자기 일한에게 다가와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쩌면 다시는 뵙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영원히 뵙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아침에 나오시다가 문 밑에서 인쇄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읽자마자 바로 태워버리세요. 그는 불안한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해가 돋고 있어. 그래, 어서 떠나야 해. 흙담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연춘은 곧바로 사라졌다. 음력 8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0월, 한노 이틀 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조선의 북부지방을 여행하던 데라우치 총독이 선천역에서 한 조선인의 손에 암살될 뻔하다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사건이었다. 이 소식이 삽시에 전국으로 퍼지자 조선인들은 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조선이 일본 제국에 공식적으로 합병되기 전 이토 초대 통감이 살해된 사건을 상기했다. 이토 공작은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가급적 온건한 통치를 하려고 했으나 만주 하얼빈 역에서 조선의 한 망명객 손에 암살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단 통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점 총독이 어디를 가든 무시무시한 호위병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경비가 그렇게 철통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살 모의가 거의 성공할 뻔했다. 총독이 선천역에 도착하자 그를 맞이하기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수 운집해 있었는데 이때 기독교 학교와 공립학교 학생들의 플랫폼이 정렬해 있었다. 조선인의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무기를 숨겨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의 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권총을 몸에 숨기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경찰의 수색을 받은 후 누군가에게 권총을 건네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총독은 학생들이 정렬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며 학교 교장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들 중에는 목사가 2명 있었고 그중 1명은 미국인이었다. 총독이 그가 타고 온 특별 열차에 막 오르려고 하는데 웬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오른손에 권총을 치켜들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쳐나왔다. 총성이 진동했다. 그러나 탄환은 목표보다 너무 위쪽으로 빗나갔다. 경비병들이 우르르 학생들에게 몰려들며 허둥지둥 그들을 밀쳐냈다. 그러나 암살자가 누구인지, 그가 학생복을 입고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그 부근에 있던 사람은 모두 체포되었다. 근거는 없지만 무슨 수를 써서든 자백을 받아내야겠다는 경찰의 심보였다. 죄가 있든 없든 그들은 감옥에 쳐넣어져 재판을 기다려야 했다. 일라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떨어진 작은 인쇄물을 통해 이 소식을 알았다. 연춘이 집을 떠난 후 일라는 문 아래 그런 인쇄물이 떨어져 있나 하고 아내가 자는 동안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싸구려 종이에 조악하게 인쇄된 소식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암살자가 누구일까? 혹시 연춘은 아닐까? 그가 조국에 돌아온 것이 이 일을 위해서란 말인가? 깊은 의혹이 일란의 가슴을 벌떡벌떡 뛰게 했으나 확실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몹시 답답했지만 아내에게 공연히 이야기해서 쓸데없는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김장도 담그고 겨울옷도 선보고 그저 살림이나 잘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만약 큰아이가 겨울 내내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쨌든 그것은 적어도 생명을 안전하게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안전이라니. 내가 지금 그 무슨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인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큰아이는 온갖 매질과 고문을 당할 텐데 말이다. 이제 일하는 갈대의 교훈을 이해하게 되었다. 갈대 하나가 죽어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갈대가 자라난다. 그 갈대가 꼭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말이다. 일라는 겨울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는 야위어 같고 순이는 걱정이었다. 일란이 낮에는 잘 먹으려 하지 않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몸을 씻을 때나 속옷을 갈아입을 때 되도록 아내의 눈을 피하려 했다. 아내가 자신의 수축한 몸을 볼 때마다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이다. 겨울은 느릿느릿 지나갔다. 학동들이 어두운 밤 눈과 얼음을 마다 않고 찾아왔으나 이제는 매일 가르칠 수 없었다. 이번 총독 암살 기도 사건으로 일제는 미친 듯이 날뛰었다.
곳곳에 더 많은 밀정이 파견되어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마을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호젓한 시골길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부녀자들까지도 체포, 신문, 처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엄력 4월 봄이 되자 총독 암살 기도 사건의 혐의자들을 체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재판 개정일자는 양력 6월 28일. 일라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경성으로 갔다. 일라는 그 피고인들 중에 아들 연춘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지독한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공판은 8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라는 드디어 연춘이 진술하는 것을 보았다. 누더기 옷 그대로였지만 머리엔 삭발한 것을 감추려고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일라는 연춘의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이날도 일라는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을 보겠지 하고 새벽까지 나왔기에 방청석 맨 앞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첫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일라는 가슴이 마구 울렁거리고 목이 꽉 메었다. 이름은 살아있는 갈대라고 불리오. 연춘은 모든 일을 고문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 말끝마다 고문이라니. 그래, 고문을 어떻게 받았나? 연춘은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팔을 등 뒤에서 명주줄로 묶었는데 명주줄이 살을 후벼 팠소. 두 다리 사이에는 막대기 2개를 끼워 무릎과 발목을 한데 묶고 경관 2사람이 이것을 마구 비틀어댔소. 또 세모난 대나무 조각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어찌나 꽉 묶었던지 살점이 떨어져 나갔소. 날이면 날마다 마룻바닥에 엎어놓고 갈라진 대나무로 덩에다 매질을 했소. 살점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밤이면 그 엄섭한 지하 감방으로 내던져졌고 아침이면 다시 끌려나가 고문을 받았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고문은 계속되었소. 얼마 동안이나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소. 그때는 의식이 혼미했으니까. 침착하면서도 또렷한 한마디 한마디, 죽음보다도 더한 폭력을 담담히 진술하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전율케 했다. 진술을 마친 연춘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랬다. 아버지와 자식, 두 사람은 그렇게 상봉했다. 한편 연하는 결혼 후 부모님 집 옆에 살 집을 지었다. 인덕은 아들 양이를 낳았고 곧이어 딸을 낳고 또 임신 중이었다. 일본이 대독 선전포고를 했다. 조선은 작지만 막강한 저 섬나라가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딛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독일은 중국의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번 전쟁의 전리품으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다. 요나는 미국인 목사에게 그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다. 일본이 유럽까지 가서 전쟁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나 독일 영토를 차지하자는 속셈이겠죠. 그리고 중국이 다시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짓밟으려 들 겁니다.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도 그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과의 전쟁을 위해 잠시 지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주둔시킬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과 싸우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당신의 윌슨 대통령은 지금 일본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국인 목사는 그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니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만 했다. 연하는 절친한 성만을 만나 윌슨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성만은 윌슨 대통령은 이 세계에서 외로이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사도이며 힘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란 역시 초가집에서 윌슨을 접하고 있었다. 우드로 윌슨과 세계 약소 민족에 대한 소식지가 대문 밑으로 넣어지고 있었다. 일라는 따뜻했던 미국에 대한 그의 기억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세계 속에서의 조선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깊은 경멸감 때문이었다. 주옥 같은 바위와 땅이 있는 이 나라 조선. 산줄기에는 귀중한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고 강줄기에는 금빛 강물이 출렁이고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이 바다에까지 뻗쳐 있는 이 금수강산의 나라. 이 예의범절의 나라는 틀림없이 지구상에서 보석 같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하필 그 지정학적 위치,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각국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된 나라가 조선 말고 또 얼마나 있을까. 작은 나라이지만 각국의 회전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선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급기야는 일본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그러한 조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대국 러시아를 이긴 소국 일본의 용기에 현혹된 나머지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조선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드로 윌슨은 어떨까? 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보다 현명할까? 윌슨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이자 신념이 굳은 사람이었으며 평화주의자였다. 일라는 윌슨에게 큰 희망을 걸었다. 계절은 봄이었건만 시절이 하수상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 위대한 우드로 윌슨이 이끄는 미국도 결국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1917년 양력 4월의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일제 지배자들에 의해 이미 음력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당시의 신문들은 윌슨의 말을 크게 보도했다. 조선인들은 평화를 외치던 윌슨을 성자이자 구세주, 전쟁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당초 신뢰와는 달리 미국도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연하는 그렇게도 평화를 외치던 윌슨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것을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 이라는 고개를 가로줬더니 독일인들은 평화를 주창하는 윌슨의 말을 자기네들에 대한 공포라고 오해하고 해상에서 무제한적인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자 미국도 참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라는 우리 스스로 세계의 일부가 되지 못하면 껍데기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안전하려면 세계도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외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도 아니고 우방도 아니고 적국도 아니고 바로 세계의 대세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다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란 사람이라고 했다. 윌슨은 세계의 모든 민족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윌슨을 믿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들었다. 윌슨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조선인들이 많아졌다. 어느 날 윌슨의 14개 조항이 신문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의 열망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지배 상태는 그 민족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족 자결이란 말은 한낱 어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지상 원리인 것이다. 일라는 제3조를 읽으면서 감동하여 흐느꼈다. 윌슨의 14개 조항 뉴스에 열광한 사람은 이란만이 아니었다. 조선 곳곳에서 이 희소식을 엄밀히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가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날 아침 연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형 연춘을 만났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새벽이 되기 전 연춘이 연한의 집으로 왔다. 연춘은 연한에게 감옥에서 탈출한 경위를 설명했다. 연춘은 조카 양을 안아보고는 피출의 끌림을 느끼며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춘은 양이 어떤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연춘은 아이를 잘 키우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성에서 소요 사건이 끊이질 않던 어느 날 학생들의 만세 운동이 있었다. 인덕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딸과 함께 점심 반찬을 사러 마을 시장으로 갔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들어가 가전 고문을 받고 풀려났다.
연한과 일한 부부는 일제히 만행해 치를 떨었다. 일한은 우드로 윌슨을 직접 만나러 미국을 다녀와야겠다고 연한에게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조선의 망명객들이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200만이 넘는 동포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00만 명은 만주에, 80만 명은 시베리아에, 30만 명은 일본에, 그리고 또 그 수를 알 수 없는 동포들이 중국, 멕시코, 하와이, 미국에 있다. 일하는 조선의 한 노인으로서, 조선의 아버지로서 미국으로 가야만 했다. 일하는 우드로 윌슨이 자신의 하얀 머리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연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갈 사람으로 성만에게 부탁했고 성만은 흔쾌히 승낙했다. 미국 파리에 도착한 일하는 알게 되었다. 윌슨을 만나러 조선에서 온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약소민족이 윌슨에게 호소하기 위해 대표를 보냈던 것이다. 일한 일행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폴란드 농민들, 아르메니아 피난민, 우크라이나인, 베사라비아와 도브로자에서 온 유대인, 잃어버린 섬들을 되찾고자 하는 스웨덴인, 코카서스와 카르타파와 산맥에서 온 추장들, 이라크에서 온 아랍인, 알바니아와 헤자즈에서 온 부족민들, 이들 모두가 자기네 고유 복장을 하고서 속속 합류해 왔다. 나라와 정부와 언어를 잃어버린 이들 모두가 윌슨 대통령을 구세주로 여기고 자기들의 갖가지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윌슨이 묵고 있는 호텔로 모여든 것이다. 마침내 꾸부정한 모습의 윌슨이 나타났다. 그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윌슨이 문을 열고 나타났을 때 적어도 일한의 첫 느낌은 그랬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머뭇머뭇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수행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했다. 그들은 이청 대통령 객실로 인도되었다. 일하는 자신이 작성하고 성만이 번역한 기다란 문서를 윌슨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존경하는 각하, 우리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지금 침략자의 압제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하, 우리 조선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모든 침략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에게 문명의 중심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각하, 지금 이 세계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에서 오직 각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만이 통역하는 동안 일하는 그 나이든 미국인의 애잔한 푸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곧 굳은 입술이 파르르 미소 짓다가 다시 꾹 다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윌슨이 막 대답을 하려다 넘어지듯이 비틀거리자 젊은 수행원이 그에게 다가가서 부축해 주었다. 그중 한 젊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윌슨에게 말했다. 각하, 다시는 민족 자결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사상을 여러 민족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각하나 평화회담에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할 겁니다. 민족 자결이라는 말 속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주로서는 각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 자체가 유감입니다. 민족 자결이란 말 때문에 많은 불행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성만의 통역을 들은 일하는 애간장을 후비는 듯한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윌슨이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렸다. 윌슨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갈라진 음성으로 더듬거렸다. 젊은 수행원들이 그를 부축해 데리고 나갔다. 그 방에 있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또다시 이방인 관계로 돌아갔다. 일환과 성만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일환은 연한에게 말했다. 그래, 좋은 교훈을 얻은 거다.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밖에는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교훈 말이다. 아버지가 떠나 있는 동안 연한은 신민회 회원이 되어서 활동했다. 신민회는 여러 나라에 퍼져 있어 곳곳에서 조선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한 조선인 망명 정부가 독립을 선포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애국 지사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다. 어떤 지도자는 무장 봉기를 주장하면서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는가 하면
또 어떤 지도자는 그러한 봉기를 반대했다.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우연히도 거사 기회를 제공한 것은 바로 옛 조선의 왕 고종이었다. 세계대전 이후 조선인들의 독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견한 일제는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의 훌륭하고 친절한 통치에 감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선인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 일제는 이 청원서를 이미 퇴위한 고종에게 건네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고종은 오랫동안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들의 국왕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증스러운 종이장을 접한 고종이 사력을 다해 서명을 거부하자 국민들은 깜짝 놀라면서 처음으로 그에게 환호를 보냈다. 그런데 고종은 이로 인한 흥분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몸도 마르고 혈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사망 사실이 이틀 후에야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가 독살당했다느니 아들이 일본의 황녀 나시모토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자결을 택했다느니 하는 소문이 떠돌았다. 원인이야 어쨌든 고종이 서거했기 때문에 연안과 그의 동료들은 고종의 장례일을 이용하여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기로 했다. 그 일은 15명의 기독교인을 포함한 민족 대표 33명이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다. 고종의 장례식 국장 날짜는 3월 1일로 잡혔다. 모든 애국지사들은 이날의 거사를 위해 일로 매진했다. 거사 계획은 전국 각 시군에서 군중들이 집결하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산마다 봉화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주위에 알려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은 이날 정오 경성에 있는 퇴화관으로 모였다. 그들은 독립선언문 낭독을 마치자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갔고 이 모든 일이 아무런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연하는 앞장서서 걸었고 그의 발걸음은 정연하고 표정은 착잡했다. 경찰 간부들은 이들을 한 방에 수감한 후 상부의 지시를 받으러 자리를 떴다. 황혼역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쪽 하늘이 환하게 빛났다. 곱단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놈들이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고 일러주었다. 마침 수감방 문은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하는 뛰쳐나갔다. 불길이 치솟고 있는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끝내 연환과 인덕과 또 딸과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살아나오지 못했다. 한편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계속 구타를 당했다. 벌거벗긴 채 형틀에 묶여 실신할 때까지 몽둥이로 얻어맞고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시 구타가 시작되고 이런 과정이 수차례 되풀이 된다는 것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살을 당하고 총검에 찔려 죽었다. 특히 분노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이 교회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더욱 혹독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지가 일란의 방문 앞에 배달되어 왔다. 일란은 혼자 살아남은 손자 양이 있어서 그나마 크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있는 갈대가 탈옥했다는 소문이 은밀히 나돌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갈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방은 관짝 하나가 들어가면 꽉 찰 만큼 좁은 벽돌방이었다. 어느 날 간수가 보니 그 감방이 텅 비어 있었고 벽돌 틈새에서 파란 죽순이 돋아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소문이 어둠을 뚫고 퍼지는 아침 햇살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소문이 그 어디에서보다도 더 광채를 발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일란의 가슴 속이었다. 아직 그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